저는 사람을 죽이러 남한에 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물론 가짜 이름 즉 코드네임이지요. 진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10살 때 국가에 바쳐진 이후로 저는 그림자 7호라는 암호명으로만 불렸으니까요. 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임무는 오로지 하나,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번 타깃은 10년 전 고위 간부였지만 탈북해서 남한의 기밀을 누설한 자였어요. 나이는 현재 45, 현재 서울 모처에 거주, 신변 보호는 전혀 없는 상태.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접근, 제거, 복귀. 서울 도심을 걷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당에서 듣고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거리엔 굶주린 사람도 감시하는 눈도 긴장한 표정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심지어 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 여성이 전화기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웃음, 검열되지 않은 감정. 그게 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야.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술이야. 집중해, 임무에만 집중해. 카페 창가에 앉아 타깃의 아파트를 감시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아침 7시 출근, 저녁 8시 귀가, 주말엔 별다른 움직임 없음. 당을 배신한 자치고는 규칙적이면서도 한량한 생활이었습니다. 완벽한 타깃이었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그에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리고 적절한 순간 제거.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저녁 8시 10분, 그가 낡은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어요. 저는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제 손은 이미 코트 안쪽 권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림자 7호 동무.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했죠. 들어오시죠. 임무 수행 전에 식사라도 하시자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공포도 증오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권총에 닿아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에 대해 그리고 명령에 대한 의심. 10년 동안 제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감정이 지금 제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 명의 암살자가 평범한 시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평양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태어났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기였죠. 이름도 부모도 출신 성분도 없는 존재. 북한에선 그런 아이들을 국가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듣기엔 좋지만 실제론 부모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출신 성분이 없으면 대학도 당 간부도 평범한 직장도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불행했다고 해야 할까요? 7살 때였어요. 고아원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 체력 검사를 시켰죠. 달리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통 참기 테스트까지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얼마나 버티는지, 매를 맞아도 울지 않는지. 그런 걸 검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통과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죠. 그냥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울면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아이 5명과 함께 어딘가로 실려갔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려서 하루 종일 달렸고 도착한 곳은 평양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속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특수훈련소였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 기상 10km 산악구보, 맨손 격투, 사격, 폭파, 잠입, 그리고 사상교육.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밥은 주먹밥 2개가 전부였죠. 교관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평범한 조선 인민이 아니다. 너희는 수령님을 지키는 칼날이고 적을 베는 총알이다. 너희에게 감정은 필요 없다. 명령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매일 아침 외쳤어요. 나는 칼날이다. 나는 총알이다. 나는 명령에 복종한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훈련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12살 때였죠. 교관이 저희를 작은 방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7호 앞으로 나와.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관이 제 손에 권총을 쥐어줬어요. 무게를 느껴보니 장전된 진짜 총이었죠. 저기 보이는 저놈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의 자식이다. 내가 직접 처리해라. 그 순간 제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같은 훈련소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뛰고 함께 맞던 동무였어요. 그 동무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뭘 했는지도 몰라. 제발. 교관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안 쏘면 너도 변절자라 생각하고 같이 묻힌다. 선택해라. 총성이 울렸지만 공포탄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테스트했고 점점 동무라는 말도 어색해졌죠. 저는 그 이후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교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잘했다, 7호. 이제 너는 진짜 전사가 됐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엔 다시 나는 칼날이다를 외쳤어요. 그렇게 10년을 더 훈련받았습니다. 언어, 위장술, 암살 기법, 폭발물 제조, 독극물 사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죽이는 게 명예라는 사상이었죠. 28이 되던 해 저는 정찰총국 특수부대에 정식 배치됐습니다. 암호명 그림자 7호. 임무는 단 하나. 당이 지목한 변절자를 제거하는 것. 첫 임무는 중국에 있는 탈북 브로커였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 숨은 전직 보위부 요원. 세 번째는 당에서 그토록 지옥이라고 알려줬던 남한 땅 서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인지. 그냥 명령이었고 저는 칼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깃이 제 암호명을 부르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저와 함께 망설이던 권총은 여전히 재킷 안에 있었고 안전장치는 이미 해제한 상태였죠.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도 함께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총을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접이식 책상 하나. 고위 간부 출신이라던 사람의 집치곤 너무 초라했어요. 일단 앉지 않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총을 겨눈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동무, 나는 도망갈 생각도 없고 저항할 생각도 없어. 어차피 자네가 오늘 안 죽여도 내일 또 다른 동무가 올 거 아니겠소?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계만 늦추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는 총구를 그에게 겨눴지만 그가 꺼낸 건 라면 2개와 김치통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소? 임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돌아갈 땐 뱃속이 든든해야 좋지 않겠소? 그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등을 보이고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됐습니다. 총 겨눠도 되니 편히 앉으시오.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저는 천천히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총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 그가 라면 2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죠. 혹시 내가 독을 탔다고 의심할 테니 내가 먼저 한 입씩 먹겠소. 그는 정말로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결국 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총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한참을 말없이 먹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고아 출신이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주로 난파 공작원들은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 없이 자라서 국가가 키워줬고 그 대가로 목숨을 바치라고 배운 사람들의 눈빛. 그의 목소리엔 그냥 이해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자네 산 18호 훈련소 출신이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산 18호 훈련소. 그건 제가 10년을 보낸 곳이었고 그 이름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되는 기밀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나도 거기 출신이니까. 그 말에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졸업했지. 암호명은 그림자 1호였소. 자네보다 몇 기수 선배였던 셈이지. 그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명예라고 배웠소. 조국을 위해 칼날이 되는 게 영광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게 명예라고 믿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총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그는 벽에 기대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그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못 자겠지? 나도 처음 임무 받았을 땐 그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눈을 감으면 훈련소 시절이 떠올랐고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명령 불복종은 곧 배신이다. 자네 몇 살이지? 28입니다. 나는 43이야. 자네보다 15년 먼저 이 길을 걸었지. 그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총을 들어 올렸지만 그는 그냥 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의심 없이 임무를 수행했어. 중국에서 3명, 러시아에서 2명, 태국에서 1명. 다 내 손으로 처리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임무에서 멈췄어. 왜입니까?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타깃이 임신한 여자였거든. 배가 불렀어. 7개월쯤 됐을까? 근데 명령서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어요. 사진 속엔 젊은 군인 2명이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 박 훈련교관? 그래. 산 18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던 바로 그 사람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 교관은 저에게도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줬고 제가 12살 때 친구를 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죽이라고 명령받았던 임신한 여자가 바로 박 교관의 딸이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교관은 10년 전 숙청당했어. 이유는 딸이 남한 외교관과 사귀었다는 거였지. 그래서 딸도 제거 대상이 됐고 나한테 그 임무가 떨어진 거야. 그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나를 키워준 은인이었고 그 딸은 아무 죄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도망치라고 했지. 그리고 나도 그날 밤 함께 도망쳤어. 그럼 동무는? 그래. 나는 배신자야. 명령 불복종하고 타깃을 놓쳐주고 조국을 등진 사람이지.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자네 이것도 알아야 해. 내가 남한에 넘어와서 알게 된 진실 말이야.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넘어올 때 가지고 나온 정찰총국 내부 자료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가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같은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무들.
이 사람들 자네 기억하지? 네. 3호 동무, 5호 동무, 9호 동무. 다 죽었어. 임무 실패가 아니야. 당에서 폐기 처리했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같은 요원들은 쓰고 버리는 도구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통제가 안 되면 당에서 그냥 지워버리지. 임무 실패로 위장해서 말이야.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그림자 5호 임무 중 교전으로 사망. 근데 실제론 복귀 후 사상 검열 과정에서 제거당한 거야. 이유는 서방 사상 오염 의심이었어. 제 손에서 총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칼날이 아니야. 그냥 언제든 버려질 소모품이지. 자네가 이번 임무 성공하고 돌아가도 언젠가는 자네 차례가 와. 나처럼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어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확신.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벽 6시 제 은밀 통신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평양 본부에서 온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그림자 7호. 작전 진행 상황 보고하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타깃은 제 눈앞에서 멀쩡히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작전 진행 중. 의상무. 제한 시간 이틀 초과. 즉시 완수 후 복귀하라.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가 커피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지? 네. 시간 촉구하더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슬슬 자네도 의심 대상이 될 거야. 이틀이면 충분히 임무 끝낼 시간인데 아직도 보고가 없으니까. 그럼 곧 회수팀이 올 거야. 자네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같이 제거한다는 뜻이었죠. 정오쯤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암호가 아니라 직접 명령이었어요. 그림자 7호. 귀관의 작전 지연은 임무 실패로 간주함. 오늘 자정까지 작전 완수 보고를 못할 시 배신 행위로 판단. 대남 회수조 이미 파견됨. 위치 노출 금지. 명령 불이행 시 즉시 제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수조. 그건 임무 실패한 요원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증거를 지우러 오는 팀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미 왔구만. 그가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래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평범한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건물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회수조 맞아. 저 눈빛 나도 잘 알지. 자네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지우러 온 거야. 그 순간 제 통신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어요. 7호 동무. 나 6호야. 6호. 제 바로 위 선배였습니다. 그 같은 훈련소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뛰던 사람이었죠. 본부 명령으로 자네 회수하러 왔네. 지금 나와. 아직 늦지 않았어. 임무 실패는 재교육으로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창문 너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선택해야 해. 지금 나가서 저들한테 끌려가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도망치든지. 도망.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평생을 도망자는 배신자라고 배워왔는데 지금 제가 도망쳐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동무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겁니까?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도망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물었지. 왜 도와주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우린 칼날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죽을 권리는 있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수조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무 지금 결정해야 해. 사는 게 두렵다면 저기 나가. 근데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그가 뒷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를 따라와. 저는 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총으로 지금껏 몇 명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 총은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6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7호. 나오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문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이 들렸어요. 도주다. 사살허가.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 제 귓가를 스치는 바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감정 말이죠. 우리는 뒷골목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무전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목표 남쪽으로 이동 중. 차단하라.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좁은 골목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 사이 주차된 차 및 건물 그늘. 우리는 숨을 죽이며 계속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그가 낡은 철문을 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승합차 한 대를 찾아냈고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타! 저는 뒷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입구에서 회수조 요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는 총을 겨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뒷유리가 박살났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엎드려 있어. 우리는 2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허름한 재개발 지역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 차 버린다. 추적당할 거야.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골목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지만 아직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동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30분쯤 걸어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낡은 집 몇 채가 보였고 그는 그중 제일 구석진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왔구만. 미안하네. 급한 일이라. 들어와.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형님도 탈북자야. 20년 전에 넘어온 분이지.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북에서 온 거지? 눈빛 보면 알아. 군인 출신이구만. 네. 회수조한테 쫓기는 거야? 어떻게? 나도 당해봤으니까. 나도 자네처럼 임무 나왔다가 도망쳤지. 20년 전에. 그는 우리에게 물과 빵을 건넸습니다. 이틀 정도는 여기 있어도 돼. 그 이상은 위험해. 저들도 이 동네까지 올 거야. 저는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무.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냐? 사람답게? 그래. 명령받는 칼날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으로 말이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8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죽일지. 모두 명령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 명을.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그랬지. 근데 그게 자네 잘못이냐? 우린 그렇게 길러진 거야. 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어.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그 집 작은 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계속 숨어 사는 거.
평생 정체를 숨기고 회수조 눈치 보면서 살지. 다른 하나는요? 국정원에 자진 출두하는 거야. 모든 걸 털어놓고 보호를 요청하는 거지. 그럼 저는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자네는 강제로 보내진 요원이고 임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온 거잖아. 그건 망명이야. 망명.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자네가 가진 정보는 남한 정부한테 귀중해. 정찰총국 내부 구조, 요원 명단, 암살 기법. 자네가 협조하면 새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출두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이제 자네는 처음으로 자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틀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국가정보원 대북 담당 부서야. 신분을 밝히고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어올리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만약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의심할 거야. 당연하지. 근데 자네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그림자 7호입니다. 자진 출두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 구로구. 정확한 위치는 대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앞 편의점에서 대기하십시오. 검은색 승용차가 갈 겁니다.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30분 후래요. 좋아. 가자.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든 자기 마음이었죠. 이게 자유구나. 역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호.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6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은 재킷 안에 있었고 분명 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구나. 6호 동무. 나도 선택지가 없어. 자네를 놓치면 나도 끝이야.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내야겠네. 그 순간 옆에 있던 그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 6호가 그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림자 3호. 배신자 선배님도 계셨구만. 6호 동무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는지.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야. 6호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계단 위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무기 내려놓으시죠. 6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어요. 6호가 바닥에 쓰러졌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소리쳤어요. 7호. 넌 배신자야.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6호.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난 그냥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야. 요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림자 7호 맞습니까? 네. 따라오시죠.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끌려가는 6호가 보였어요. 그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국정원 보호시설이었어요. 작은 조사실에 앉자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대북 담당 박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름. 그건 20년도 더 전에 잊어버린 이름이었어요.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그냥 숫자로만 불렸고 훈련소에선 그림자 7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박 차장이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름을 적으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첫 선택입니다. 저는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름, 제 이름,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민혁. 왜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까? 민은 백성민, 혁은 빛날 혁입니다. 백성처럼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요. 박 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강민혁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정원 보호시설에서의 조사는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조사관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정찰 총국 조직도 훈련 과정, 암살 기법, 북한에 남아있는 요원 명단.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20년간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배운 것들을 말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말할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사가 끝난 어느 날 박 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네. 조사 결과 당신은 강제로 훈련받았고 스스로 임무를 포기하고 출두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 대상자예요.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그리고 하나원 입소 안내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제 사진이 있었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혁. 생년월일도 주소도 발급일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카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살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낯설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처음엔 모든 게 이상했어요. 교관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받았으며 실수에도 맞지 않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악몽을 자주 꿨어요. 훈련소 시절 12살 때 쏜 친구 6호의 눈빛.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민혁 씨, 그건 PTSD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 나아질까요? 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스스로를 용서한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조금씩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죠. 처음 받은 월급은 편의점 알바로 번 8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노동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라면과 김치를 샀고 혼자 방에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탈북자가 제게 끓여줬던 라면. 동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몇 달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경호업체 보조직에 지원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유일하게 쓸모 있는 곳이었죠. 면접에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군대 어디 다녀왔어요? 북한 군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 특이하네. 근데 실력 있으면 상관없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저는 첫 정식 직장을 얻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제게 정식 사원증을 줬어요. 플라스틱 카드에 제 사진과 이름 그리고 경호팀 소속 강민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그림자 7호가 아니었습니다. 칼날도 총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강민혁.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아이가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니? 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가 달려와 제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손이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누가 저를 숫자로 부르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며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꿀 때도 있고 과거가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고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선 저처럼 숫자로 불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북한에 남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햇빛 아래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유롭게 숨 쉬세요.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